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잠재적인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대 미생물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건데 아직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생명체 발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해킹 사고의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광화문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해킹 사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건설 로봇 기술인 걷어 원격 정밀거치 기술을 개발해 실제 교량 공사 현장에 시험 적용했습니다. 걷어 설치 로봇을 조종하는 지상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작업자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사용자도 크게 늘면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와 하드웨어 구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들이 수명을 다한 뒤 폐기물 처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잠재적인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성 분화구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고대 미생물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는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사가 현지 시간 10일 네이처 저널에 실은 논문 내용을 인용해 잠재적인 생명체 흔적의 발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화성 분화구에서 채취한 샘플이 고대 미생물 생명체의 증거를 보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 생명체 흔적이란 생물학적 기원을 가질 수 있는 구조물을 뜻하는데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7월 채취한 암석에서는 다채로운 색의 반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나사 연구팀은 이런 반점이 미생물 생명체가 암석 내 유기탄소와 황, 인 등의 원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남기는 흔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샘플은 화성의 고대 강 계곡인 네레트바 벨리스의 가장자리에 있는 암석 노출 지형 브라이트 엔젤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 지층의 퇴적암이 점토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과거 미생물 생명체를 잘 보존해온 물질들입니다. This very well could be the clearest sign of life that we've ever found on Mars, which is incredibly exciting. 퍼서비어런스는 지난 2020년 7월 30일 발사된 뒤 4억 7,1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2021년 2월 화성에 도착해 탐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샘플은 화성에서 분석한 것으로 아직 지구로 운반되기 전이라 생명체의 흔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국가 바이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연구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관 차원의 AI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윤 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도전적 R&D 촉진,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AI 바이오 선도, 바이오 기술 산업화 촉진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PBS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선 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가 임무 중심의 기관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장은 지난 3월 생명공학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으며 부원장, 융합생물 소재 연구부장, 기술사업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암 분야 세계 최고 병원 상위 10곳에 국내 병원 3곳이 포함됐습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2026년 세계 최고 전문 병원 순위를 보면 암 분야에서 삼성 서울병원이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서울 아산병원은 4위, 서울대병원은 8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내분비 분야 4위, 소화기 분야 4위 등 6개 분야에서 상위 10개 병원에 들었고 서울대병원은 비뇨기 분야 2위, 내분비 5위 등 3개 분야에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암 3위, 소화기 5위 등 3개 분야에서 상위 10개 병원에 들었고 세브란스 병원은 경영 분야 9위에 올랐습니다. 무단 결제 사건 조사에 나선 정부와 KT가 고객 기록에서 찾아낸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범행 수단으로 지목했습니다. KT는 피해 금액으로 산정된 1억 7천만 원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고 떠안겠다고 했지만 위약금 면제 등 추가적인 보상 방안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의 수단으로 지목한 것은 이른바 불법 초소형 기지국입니다. 지난 5일 단말기 스미싱 공격으로 의심되는 특정 패턴을 찾아내 먼저 접속을 차단했고 이후 피해 고객의 통화 기록에서 KT 소유가 아닌 불법 기지국 아이디로 접속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반경 10m 안에서 통신 연결을 돕는 장비, 펨토셀과 아이디 체계가 비슷하지만 정확한 형태는 물론이고 어떻게 KT 고객 단말기와 자체 통신망까지 연결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저희가 아직 실물을 보지 않아서 실제 어떤 무선 장치인지는 저희가 이번에 합동조사 결과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고 유사한 유형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접속 시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무단 결제는 상품권 사이트의 ARS 인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가 확인한 무단 소액 결제는 모두 278건,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KT는 피해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만큼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단 결제된 1억 7천만 원을 청구하지 않겠다면서 고객의 금전적 피해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손실을 볼 수 있는 위약금 면제 등 보상 방안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의 지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저희가 대책들을 전례 없는 범행, 수법도 알 수 없는 상황에 KT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KT는 대표의 사과는커녕 홈페이지나 문자 공지 하나 없이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를 방문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배 장관은 KT 광화문 지사에서 무단 소액 결제 해킹 사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해킹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결제 요금 청구를 면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택배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를 가리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개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실태 점검한 결과 운송장에 출력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가림 처리를 하고 있지만 위치나 방식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택배사는 수취인 이름과 연락처 가운데를 가리고 다른 일부는 끝부분을 가리고 있어 이를 조합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보위 개선 권고를 토대로 택배사들 의견 수렴을 거쳐 통일된 가림 처리 방식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건설 로봇 기술인 교량용 걷어 원격 정밀거치 기술을 개발하고 교량 공사 현장에 시험 적용했습니다. 걷어는 교량의 기둥을 연결하고 바닥판을 지지하는 구조물로 기존에는 작업자가 교각 위에서 직접 설치해야 했습니다. 건설회는 2020년 개념 설계를 시작해 2023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시험 교량에서 기술을 적용하고 기능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지상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걷어 설치 로봇을 조종해 작업자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며 물을 아끼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물을 펑펑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홍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럼통같이 물을 담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용품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가정에서는 설거지물을 재활용하고 변기 물탱크에 물통을 넣어 물을 아낍니다. 물 많이 쓰는 세탁기는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설거지도 담고 설거지 물도 다라에다가 받아서 변기 사용물로다가 쓰고 지금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단지 아파트는 오전 오후 각각 몇 시간만 수도를 공급하는 시간제 급수를 자체 시행 중입니다. 하루 30분만 물이 나오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취수원에는 급수 차량에 이어 헬기까지 동원해 하루 10,000톤 넘는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수율 하락세가 둔화하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감소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 하지만 일부 시민만 물 아끼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릉의 한 다세대 주택, 샤워기를 틀자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 대상 지역인데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화장실은 물론 이 주방 싱크대 수도를 열면 이렇게 굵은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이 가뭄 상황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일부 상점도 마찬가지. 세면대 수돗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근 화장실과는 비교됩니다. 담당 공무원과 이 통장들이 정수장 권역 모든 세대를 점검할 수 없고 잠갔던 수도 계량기는 다시 열면 그만인 상황. 계량기 잠금을 강제할 수 없고 단속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일부는 저희가 알기로는 잠가놔도 이제 푸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한쪽에서는 물 한 방울에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남을 나라 펑펑 물을 쓰는 상황. 그 사이 취수원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 아래까지 떨어지며 예정된 도시 전체 단수 조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전라남도 양식장에 적조가 발생해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지난주 돌산읍에 있는 양식어가 4곳에서 참돔과 돌돔 등 10만 6천여 마리가 폐사해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가 난 해상에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고수온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에는 어류 6,400만 마리가 양식 중이며 이 가운데 400만 마리는 긴급 방류 조치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사용자도 크게 늘면서 이를 위한 인프라와 하드웨어 구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비들이 수명을 다한 뒤 처리할 폐기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원 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AI 서비스가 대중화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 데이터 트래픽과 또 이를 처리하는 디지털 인프라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최근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8월에 와이즈앱이라고 하는 우리 앱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는 기업에서 지금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챗GPT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8월에는 불과 4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무려 5배나 폭증한 것인데요. 이처럼 이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국내에서는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글로벌 기술 컨설팅 회사인 omdia에 따르면은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 스마트폰 이용자 수, 향후 10년간 전 세계 이 모바일 트래픽 약 한 10배 정도 증가할 텐데 이 중에 증가하는 3분의 2가 AI에 의해서 증가하는 트래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의 수도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53개에서 2024년에는 162개로 3배 이상 증가했고요. 특히 현 정부가 AI G3 도약을 위해서 인프라에 100조 원을 투자하는 등의 상당히 큰 투자를 지금 약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 센터 투자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AI가 확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도 2020년에서 2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를 하는 등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고 또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장비가 수명을 다하면 폐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 현재 폐장비 처리 프로세스는 이동통신 3사나 또는 데이터 센터의 기업이 재활용 처리 업체에다가 이것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이 받은 장비를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재판매하거나 아니면은 이를 분해 파쇄한 후에 재련 업체로 넘기죠. 재련 업체는 주로 이제 중국에 많이 있고요. 일부 국내에서도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현재의 방식은 전기 전자 장비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희소 금속들을 재자원화하지 못하고 이걸 그대로 그냥 해외로 흘려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좀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에는 이 디지털 인프라 자원 순환을 관리하는 제도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폐기물 관리법이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이 있습니다만 각각 이 폐기물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디지털 인프라 장비를 그냥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서도는 저희 이 통신 인프라 장비가 거기에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인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디지털 인프라 자원 순환 관리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모든 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역시 이제 EU가 좀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의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의 정보통신 전문 기구인 ITU, 즉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ICT 장비 네트워크에 대한 자원 순환 가이드,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 효율화 평가 지침 등을 발표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약 750개 정도의 전 세계 이동 통신사들이 가입한 GSMA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같은 경우에도 자원 순환 전략 보고서를 발표해 가지고 회원사들로 하여금 보다 좀 적극적으로 통신 장비의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에 대해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 말씀드린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들에게 여러 가지 엄격한 그 규제와 지표를 마련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또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올해 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를 각국 그 회원국들에게 적용할 것을 이제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EU 회원국 중에서 프랑스와 벨기에는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연구 그리고 정책들을 이미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잘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 뭐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국가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인프라 자원 순환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네.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이 디지털 통신 인프라에는 굉장히 많은 희소금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게 33종의 좀 희소금속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전 세계 희소금속의 80% 이상이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전 세계가.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폐기물 과정에 올리는 이 자원들을 재자원화한다면 굉장히 큰 자원 안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수입 대체 효과도 가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사실 이 재자원화를 한다면 원재료를 채굴하고 이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대량의 에너지와 탄소가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크게 낮출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ITU의 연구에 따르면은 알루미늄, 구리, 철강은 무려 70% 이상 절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연이나 납도 6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효과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약 14,000톤의
14,000톤의 폐장비가 이제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이 지금 핵심 광물이 약 한 4,250여 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는 840kg이 재자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탄소 감축 효과로 보면 뭐 23년 기준으로 약 10만 톤 정도인데요. 이러한 효과를 좀 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면은 금 40kg은 휴대폰 2,4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고요. 예. 이를 오늘자 국제 금 시세로 따져보면 1,400억 원입니다. 한 해 배출되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좀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확 와닿습니다. 한 해 배출되는 것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금이 840kg. 네. 그렇군요. 이렇게 디지털 인프라 자원 순환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그동안은 지금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이걸 재사용,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었습니다. 사실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년에 걸쳐서 1년간 상당히 광범위하게 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서 좀 세밀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 앞으로 개선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인 환경부, 과기부, 그리고 통신사 등과 함께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 기본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폐장비를 좀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관리,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관계 부처와 국회 이런 곳에서 저희가 조사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인프라 자원 순환을 위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뭐 폐기물법 관리법이라든가 또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또 그 이외에도 다른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부처와 소관 법들이 있고 해서 이 법들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좀 효율적으로 이 분야의 개선 또 혁신을 좀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모아서 그리고 이제 부처와 또 국회에 저희가 그 데이터로서 정보로서 이제 제공을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먼저 필요한지, 그다음에 시범 사업을 한다면 누구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또 사업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도 지금 마련해 나가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